정부 지원금, 진짜 이거 애증의 관계? 뭐 그런 거 아닐까요? 오늘은요, 이 끝없는 밀당에서 이기는 법. 그러니까 평가자의 마음을 확 사로잡는 그 숨겨진 공략집을 제가 낱낱이 파헤쳐드릴 겁니다. 여러분의 사업 계획서가 그냥 서류 뭉치다 아니라 합격을 부르는 진짜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도록 말이죠. 자, 그럼 한번 제대로 시작해볼까요? 이 말 진짜 많이들 하시죠. 아니, 우리 기술력 하나는 정말 자신 있는데 도대체 왜 자꾸 떨어지는 걸까요? 이 답답한 마음 저도 너무 잘 알죠. 최고의 제품을 만들어 놓고도 서류에서 그냥 광탈해버리는 그 허탈한 말이에요. 근데요, 진짜 중요한 건 그 이유가 여러분의 기술력 때문이 아닐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정답은 생각보다 간단한 데 있습니다. 바로 관점의 차이, 이거예요. 우리는 보통 내 기술이 최고다, 내 제품이 이렇게 대단하다, 이걸 알리는 데에만 온 힘을 쏟잖아요. 근데 정작 평가위원들은요, 완전히 다른 안경을 쓰고 여러분의 사업 계획서를 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지금부터 그들의 안경 한번 같이 써볼까요? 평가위원의 머릿속으로 한번 쑥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규칙입니다. 어쩌면 이게 제일 중요하고 제일 근본적인 규칙일지도 몰라요.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정부는 도대체 왜 우리한테 돈을 주려고 할까요? 그건 바로 그들의 가장 큰 목표를 달성시켜줄 파트너를 찾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 좀 보세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하죠. 이 지원금 받으면요, 저희 R&D에 투자해서 기술 끝내주게 만들 겁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니죠. 당연히 그래야 하고요. 하지만 평가위원 귀에는 이게 이렇게 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그들의 머릿속을 꽉 채우고 있는 최우선 과제는 딱 하나, 바로 일자리거든요. 왜냐? 국민의 세금을 쓰는 거잖아요. 가장 확실한 결과를 보여줘야 하니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이제 우리의 언어를 바꿔야 합니다. 기술 개발 이야기는 당연히 기본으로 깔고 가야죠. 하지만 이야기의 주인공을 바꾸는 겁니다. 이렇게요. 이 지원금 덕분에 저희는 실력 있는 인재를 5명이나 새로 뽑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 지역 경제에도 새로운 활력이 생길 겁니다. 어때요? 그냥 우리 기술 좋아요가 아니라 정부와 함께 사회적 가치를 만들겠습니다 라는 든든한 파트너의 제안처럼 들리지 않으세요? 바로 이 한 끗 차이에서 당락이 갈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뭐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이 숫자예요. 5명. 4대 보험에 가입된 직원 수가 5명을 넘어가는 바로 그 순간 정말 마법처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문이 확 열립니다.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니겠죠? 고용을 늘리는 기업, 우리가 이렇게 팍팍 밀어줍니다. 라는 정부의 아주 노골적이고 또 친절한 시그널인 셈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규칙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건 바로 타이밍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일에 때가 있듯이 정부 지원금에도 반드시 잡아야 하는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거든요. 특히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한 회사들한테만 열리는 아주 특별한 그런 기회의 창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왜 하필 7년일까요? 이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정부 데이터를 싹 긁어보니까 창업 7년이 안 된 기업에 투자했을 때 성공 확률이나 성장세가 그야말로 폭발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7년의 기회의 창에 지원을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이 시기를 놓치면 어떻게 되냐고요? 말 그대로 레드오션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미 시장에서 자리를 꽉 잡은 쟁쟁한 선배 기업들이랑 피 튀기는 경쟁을 해야 한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이 황금 같은 골든타임에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정답은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지원금이 필요 없다고 해도 상대적으로 경쟁이 덜한 바로 지금 벤처기업 인증이나 이노비즈 같은 핵심 인증들을 미리미리 다 받아두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이력서에 스펙 한 줄 추가하는 게 아닙니다. 몇 년 뒤에 진짜 치열한 경쟁이 시작됐을 때 여러분 손에 쥐어질 가장 강력한 치트키를 미리 만들어두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드디어 마지막 세 번째 규칙입니다. 이건요, 우리가 가진 업종의 불리함을 뒤집을 수 있는 스토리텔링의 마법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 회사의 본질은 그대로 두고요. 이걸 정부가 지금 가장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로 살짝 포장해서 옷을 갈아입히는 거죠. 저희는 그냥 도소매업이라 해당 안 될 거예요. 서비스업은 원래 지원받기 힘들잖아요? 이런 얘기
정말 많이들 하시죠? 네. 사실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에요. 그런 편견이 분명히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게 절대로 넘을 수 없는 처멍성은 아니라는 거. 제가 지금부터 그걸 확실하게 보여드릴게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그냥 평범한 옷 도매 업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ESG 경영이라는 키워드를 딱 얻는 거예요. 버려지는 원단으로 업사이클링 제품을 만들고 스마트 물류 시스템을 도입해서 탄소 배출을 줄이고 포장도 전부 친환경 포장재로 바꾸는 거죠. 자, 이제 이 회사가 어떻게 보이나요? 더 이상 그냥 옷 장사가 아니죠. 환경과 사회까지 생각하는 미래형 혁신 기업으로 완벽하게 변신한 겁니다.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 사업에 정부가 좋아하는 정책 키워드를 얼마나 잘 연결하고 해석해서 보여주느냐, 바로 그 싸움입니다. 자, 오늘 3가지 규칙을 살펴봤습니다. 첫째, 일자리. 둘째, 7년의 골든타임. 그리고 셋째, 스토리. 이 모든 걸 하나로 꿰뚫는 핵심이 뭘까요? 바로 관점의 대전환입니다.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건 사실 더 대단한 기술이 아니라 세상을 보는, 내 사업을 보는 완전히 새로운 시각이라는 거죠.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이 정의, 이건 정말 머릿속에 꼭 새겨두셨으면 좋겠어요. 정부 지원 사업은요, 우리가 을이 되어서 제발 저희 좀 도와주세요. 저 이렇게 대단해요. 라고 증명하고 돈을 달라고 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완전 반대입니다. 정부가 해결하고 싶은 정책 목표라는 커다란 퍼즐이 있고요. 우리는 바로 우리 회사가 그 퍼즐을 완성할 마지막 한 조각입니다. 라고 제안하는 동등한 파트너를 찾는 과정인 거예요. 그들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막 쓰고 계신 아니면 곧 제출해야 할 그 사업 계획서, 그거 과연 누구를 위한 이야기인가요? 여전히 나의 자랑으로만 가득 차 있나요? 아니면 정부의 고민을 함께 풀어나가자는 우리의 멋진 제안으로 쓰여 있나요? 여러분의 그 위대한 도전이 이 작은 관점의 차이 하나로 정말 훨훨 날개를 달게 되기를 제가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